첫 번째 주제, 안희정은 왜 이렇게 갑자기 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저희 공식 입장과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우리 저 하승주 소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뭐 안희정의 뜬 원인은 뭐 다들 분석을 하죠. 워낙 이게 이례적으로 뜨다 보니까 뭐 12%대 이런 데서 18%, 19%대까지 완전히 그냥 50% 이상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아무거나 다 대도 돼요. 그러나 이렇게 원인들이 복합적이고 뭐라 말하기 힘들고 할 때 이럴 때에 그 선현들께서는 그 지침을 주셨어요. 오카메 면도날 이런 그냥 한 방에 자를 수 있는 최직선 도로가 뭐냐? 단 하나의 요인을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희정이 왜 이렇게 떴냐? 오카메 면도날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단순합니다. 인물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인물은 혹시 얼굴 말씀하시는 다 전반적으로 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 그 자체 인물도 그 중에 하나죠. 진짜 마스크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예. 그 뭐 소위 잘생겼죠. 탈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그러는데 그것도 그렇고 보기만 봐도 일단 호감도가 느껴지는 외모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고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진짜 제일 젊음 이런 것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고 그러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식상한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정말 저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들이 팍 와요. 근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현재 이제 전국에서 대선 후보들 군 중에서 딱 2명 있어요. 문재인과 안희정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 인데 문재인은 사실 1등 몸조심하는 경향들이 좀 보여요. 그러나 안희정은 2등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때 자기 말을 한다라는 느낌이 팍 들었던 이재명 시장도 요즘은 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 신선함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근데 안희정의 말에서는 생동감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이제 서영석 도의편 거기서는 표현할 때 내자로 표현했습니다. 안희정. 낭중지추라고. 주머니 안에 쏜 것이 그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주머니를 찍고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거를 갖다가 뭐 여기서 이제 다른 요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외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부 요인들이 아무리 받쳐준다 하더라도 안희정이라는 개인의 탁월성이 밑받침되지 못한다면 그 양반이 여태까지 쌓아온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성 스토리가 받쳐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외부 요인들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거든요. 스토리 화려하기로 하면 이재명 시장은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어린 나이에 독학으로 해서 뭐 고생하고 뭐 공장 들어가고 등등등. 문재인 후보는 안 그렇습니까? 뭐 사시수석에 뭐 특전사에 등등등등등 다 있습니다. 셋 다 뭐 지금 야권 후보들 다 스토리성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 그 스토리성을 갖다가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는 일단은 제1 원인으로 낭중지추. 인물이 좋다 워낙. 개인의 탁월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갑장의 공식 입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게스트 하승주 소장. 오히려 우리 입장과 달라. 많이 다르네 그냥. 예. 관련이 없는 거를 넘어서 뭐 윤가피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왜 이렇게 떴습니까?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3 후보가 민주당에 들어왔다. 어떤 케이스냐면은 제3 후보가 많이 뜨는 케이스들이 그 기존 양강 구도가 확실하지 않을 때 한쪽이 처질 때 제3 후보가 하나의 희망처럼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본 적 있죠. 우리 안풍 불었었고 정몽준 정풍 불었었습니다. 뭐 심지어 옛날에는 뭐 문국현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박찬종도 있었고 항상 제3 후보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제3 후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보수 진영의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 제3 후보가 없으면 민주당에 남는 짜투리의 힘으로 떴다. 근데 제3 후보인데 우리 당이네? 이런 전혀 우리 그 선거 역사가 볼 수 없었던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으로 대동단결이네. 네, 그렇죠. 와 정말 탁월한 해석이다. 아웃소싱이 그 인소싱이 된 거야. 정직원이 된 거야.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수성님은 그러니까 나도 비슷한 건데 보통 그 삼지대가 그동안 계속 얘기 듣다가 반기문 아웃으로 끝나버린 상태인데 무당층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 같은 그런 무당층이 지금 지지할 수 있는 후보가 없는 상태. 그리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황교안 이런 뭐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후보들이 도대체가 안 뜬단 말이지. 유승민, 남경필 나오고 있지만 도저히 그 지지율로는 그 바른정당 지지자들도
안 된다는 걸 이미 상황 파악을 지금 이미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납득을 못하죠. 걔네들도.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게 아니죠. 최대한 오른쪽에 있는 후보를 골랐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저기 권순홍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지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추이에서 무당층의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진짜. 다른 여타 선거에 비해서 이전 대선에서도 무당층 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정치 지형 자체가 굉장히 격화돼 있는 거이기도 한데 이게 원인을 할 수 있지만서도 1등이 지금 계속 압도적으로 문재인이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당층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네, 1등은 싫어. 근데 뭐 내 표 어디 갈지는 모르겠어. 야당은 시원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이 매우 줄어들었다. 한 30% 되던 게 지금 15%에서 10% 사이로 확 줄어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무당층으로 갈 표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안희정으로 와 있는 거죠, 진짜. 이게 이제 카피님 말씀하시는 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그동안 문재인 대세론이 있었잖아요. 그럼 문재인 대세론이면 거기에 맞설 후보가 누구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 나머지 한 명. 그 자리를 지금 안희정이 차지하고 있다. 그 참 희한한 현상이죠. 반문 비문 네. 다 합쳐서 그 자리를 안희정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네. 다들 뭐 다 제가 보기에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 뭐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만 추가를 하자면 아까 전에 윤가피님께서 그 제3 후보가 더민주당에 들어왔다. 이런 분석 틀에 의거를 하자면 저는 이게 2012년에 불었던 안철수의 새정치 이 신드롬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계승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안철수 현상과 새정치 신드롬의 핵심이 첫 번째는 여당 야당 뭐 민주당 새누리당 지겹게 싸우는 거 싫다 이거야. 예, 그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민주당 후보로서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뭐 싸우지 않는 정치 이런 거 말하던 거랑 굉장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역시 제3지대 후보의 핵심은 새로운 인물이에요. 그렇죠. 기존 정치권에 최대한 없었던 후보. 그래서 박찬종, 뭐 정주영, 정몽준, 문국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떴던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근데 지금 원래는 반기문 후보가 그 포지션을 차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낙마를 하면서 새로운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이제 충남에서 지사 생활만 열심히 하느라 중앙 정치에 거의 개입을 안 했거든요. 깨끗해. 예, 그래서 더민주당 소속이지만 굉장히 신선해 보인다. 여태까지 인지도가 낮았었던 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한 것이다. 뭐 저는 이렇게 예. 그동안 나왔던 얘기가 낮은 인지도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낮은 인지도가 역설적으로 지금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낮은 있겠네요. 인지도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인물 그렇죠. 바뀌는 변화하는 그러니까 정치 몰라. 그런데 사실 새로운 인물인 거는 이재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충남도지사보다 성남시장은 더 몰라요. 그렇죠. 더 모르는데 그거에 대한 제3후보의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 사실 그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팍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에서 회복 불가능 같아. 진짜 정말 이게 뭐 오래 걸렸으면 또 말도 안 해요. 한 달이나 됐나? 한 달 만에 이렇게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던 뜬 것도 한 달 만에 붕 뜨고 한 달 만에 뿡 내려가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안철수 후보 거품도 상당히 빨리 꺼진 축에 뭐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정말로 오래 갔죠. 정말 오래 갔죠. 저는 아직까지도 7% 나온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역시 정말 장수하고 계시네. 예, 대한민국 역사상 안철수만한 저기 그 탁월성의 반대로 뭐랄까 후보의 비루함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는데 졸려라. 네, 비루함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간다. 이 정도를 간다라는 건 진짜 계속 연구해 봐야 될 대상 같아요. 안경을 안 써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럼 뭐 대충 이 정도로 뭐 많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 그리고 특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여론조사가 갤럽 여론조사였어요. 네. 거기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는 3% 정도 하락을 했죠. 네. 예, 그리고 안희정 지사는 거의 뭐 한 9에서 10% 정도 올라서 19%. 예.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거의 모든 연령, 모든 지역 그리고 각 정당 지지자들에게서 골고루 받아왔고 십시일반이야. 예. 골고루 받아왔고 사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자분들한테 있어서는 약간 충격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문재인 후보한테서 7%를 고스란히 뺏어서 안희정 지사가 7%를 얻어왔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11%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똑같아? 이재명은 하나도 안 줄었단 말이죠. 똑같아요. 11%에서 11% 예, 변화가 없고 콘크리트 지지층 11%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예,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는 7%를 뺏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뭐 조금 우리가 예,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있다. 예. 제가 뭐 여론조사 숫자를 갖다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요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저는 또 안희정 지사를 엄청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 총량으로 문재인은 3%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문재인 3%밖에 안 빠졌는데 안희정 지사 9%가 늘었다. 그럼 전체 총량으로 해서 6%를 갖다가 다른 데서 긁어 온 거예요, 진짜로. 예. 사실입니다. 예. 바깥에서 벌어온 거지. 이런 후보가 어딨냐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보면 아주 효자지 효자. 네, 진짜 말 그대로 선봉장이 돼가지고 전선 최전선에 나간 사람이 안희정이 된 거예요, 진짜로. 거기 나와가지고 우리 땅 이만큼이라고 확 점령하고 돌아온 진짜 선봉장군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고 그동안 민주당이 외연 확장이라는 말을 갖다가 거의 뭐 마법의 주문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그 실제로 해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거는 정말 이후의 경선 과정에서도 안희정에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자산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안 지사가 증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올라줘야 돼. 바깥에서 벌어온 게 그냥 자기 개인만 벌어온 거냐, 당의 지지율도 같이 끌어올렸느냐는 앞으로 나오는 당 지지율 변화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은 사실 민주당이라는 정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반가운 건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개인 지지가 당 지지로 금방 이렇게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당 일체감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쳐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분 말씀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냐하면은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 인생을 처음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이 민주당을 지켰다는 거를 자신의 프라이드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당인으로. 그리고 직업 정치인이라는 정당인이라는 직업 정치인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지사가 앞으로 증명을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 공갑장에 와가지고 제가 완전 안희정 빠돌이 같은 소리 나가지고 뭐 여기서는 정책 그냥 밝혀도 되죠. 그럼 상관없어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문재인 지지자고 환영합니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뭐 많은 호감이 있고 자 다음에 주제 또 바뀌면 또 하다에 깔 테니까 깔 땐 까더라도 일단 지금은 이제 그거 하는데 저는 안희정 지사가 아까 권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게 우리 사회가 정치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뭐 가장 중요한 과제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 혐오를 갖다가 싸워 나가서 없애는 것이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정당 생활을 한 사람이 자기 정당 생활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치적 자산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예, 저는 그 점에서 진짜 안희정 지사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문재인 지지라서 까는 게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안희정 지사한테 대해서 느끼는 불만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계속 설로 나오는데 안희정, 김종인, 뭐 연대설, 또 뭐 선대위원장설 등등등이 다 나와요. 그거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 맞아. 얘기하놓고 나니까 여기서 들은 거다. 그리고 뭐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김종인도 뭐 비리비리 하면서 안희정 진짜 얘기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현재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정당 정치의 최대 적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 박근혜 같은 사람 빼고
이 동네에서는 진짜 딱 한 명 꼽으라 그러면 김종인을 꼽겠어요. 아니 저기 아 방송 재밌다. 요번 방송 재밌다. 동네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서 뭔 제3지대 제4지대 얘기 다 해놓고 여기 가서 손잡 저기 가서 손잡자라고 하면서 정당 정치의 틀을 깨고 물을 흐리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작자에 대해서 오면 온 대로 또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아니 저는 안희정 지사도 마찬가지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전쟁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득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캠프 내에 뭐 영입을 하든 중책을 맡기든 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당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늘 얘기해왔고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정당 정치에 물을 흐리고 있는 작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치인은 입장으로 얘기를 하고 동선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런 작자의 매우 비정치적인 그러니까 정치 혐오적인 행태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정당 파괴적인 행태. 네, 정당 파괴적인 행태에 대해서 입장이 없어요. 네.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사실 말씀드리면은 안희정 지사 특징 중에 하나가 다 항상 정당 정치를 강조하지만 당에 큰 갈등이 있을 때는 항상 입장이 없습니다. 그 약간 일관성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안희정 지사에 대한 내 개인적인 불만인데 민감한 문제에 다 피해가. 네.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자기가 부딪혀서 욕을 먹거나 하는 그 포지션을 안 잡아. 근데 어이없게 대연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건 욕대로 다 먹고 계시던데. 네. 그게 여기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뭐 대연정 얘기는 뭐 조금 있다가 저희가 더 깊게 하도록 하고 소재는 지금 아니죠.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왔는데 뭐 방금 전에 까셨지만 네. 어쨌든 문재인 지지자를 자처하시는 분도 안희정 지사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그럼요. 하신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 또 요즘에 보면 종편 틀잖아요. 뭐 안희정 칭찬. 예, 그냥 틀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종편에서 칭찬해주고 있고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죠. 보수층, 뭐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희정이 아니면 뭐 안희정 찍으려고 민주당 경선 참여해야 되겠네. 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본 뉴스에서는 바른정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안희정 그 후보 만들려고 더민주당 경선에 한번 제대로 결합을 해보겠다. 예, 뭐 이런 뉴스도 뜨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를 문모닝, 문애프터눈, 문이브닝으로 하시는 박지원 대표, 안희정 지사 또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문재인 바라기께서 또 남경필도 칭찬을 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안희정 지사를 까는 거를 뭐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할까요? 그래서 난 문재인 반대편 반문 비문 그 맞설 후보로 안희정이 낙점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문재인 반대 진영이 어디냐면은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무당층. 더민당 그러니까, 빼고 다네. 더민주당 빼고 전부지. 참 고약한데 이게 반문 연대 수장으로 문재인과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안희정을 올린 거예요. 참 이런 딜레마가 정치적인 딜레마가 있을 수 있나. 이게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 독주를 하고 있어요. 이 독주에서 때문에 피겨스케이팅은 맨날 동계올림픽 하면 한국이 금메달을 가져가. 그래서 전 세계가 김연아의 대항마를 갖다 찾아. 근데 은메달 리스트로 또 한국 여자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은메달을 다 한국에서 네. 전 세계가 다 진짜 김연아의 독주를 막고 싶었는데 그 막을 사람도 또 김연아 여동생이 나온 거. 또 한국 사람이야. 또 한국 사람이야. 노무현의 친구를 막으려고 노무현의 적장자를 노무현의 장자를 갖다가 골 때리겠다 진짜 보수층 무슨 입장에서는. 일이지? 우리도 지금 혼란스럽잖아 이게.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왜 이러느냐. 보수만 그런 게 아니죠. 다 그렇게 하는데 역시 여기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왜 이러냐. 1. 낭중지 추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지지를 다 받을 만큼 후보의 탁월성이 있다. 이거를 일단 부정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내가 만약 조선일보에 무슨 뭐 논설이니 뭐 주필이니 이래가지고 막 내가 뭐 이 대선판에 대해서 작전 짜는 듯한 이런 뭐 헛바람이 든 대가리에 가스가 찬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작전을 짤까? 그러면은 무조건 지지율 2등 가는 후보를 갖다가 밀 겁니다. 그거를. 그렇죠. 아니, 그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아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교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황교안이 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황교안을 더 띄우는 거는 그 다음 수순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적전 내분을 만들어야 된다. 적전 내분 만드는 게 엄청 쉬워요. 문지사 지지자들 층과 안지사 지지층들을 갖다가 서로 막 경쟁하게 만드는 거. 이관계지 예, 이관계. 이재이죠. 이재이만큼 좋은 게 없고 디바이드앤 룰이에요. 일단 저쪽 동네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40%가 넘게 나옵니다. 전인 미답의 경제를 걷고 있는데 저 지지율 전체가 다 대선 후보 경선을 갖다 거치고 그다음에 원사이드하게 문재인으로 다 통일이 되고 그래서 문재인이 대선 후보 나오면 진짜 어대문이에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사실 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런 의도가 맞다고 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게 최근 며칠 사이에 이명박 우리가 저 야권 지지층 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이명박의 빅픽처 그게 뭐 예전에는 뭐 안철수다 박원순이다 뭐 반기문이다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안희정 지사가 이명박의 빅픽처다.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저 2010년도에 충청도를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대백제전이 좌희정 우광재 이렇게 옆에 끼고 이명박 대통령과 그 안희정과 이광재가 셋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명박이랑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요거랑 덧붙여서 그 이광재 지사가 창립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시제라는 연구소. 예. 근데 그 여시제라는 연구소에 뭐 어떤 수뇌부라고 해야 될지 거기에 뭐 남경필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뭐 이현재 장관이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묶어서 뭐 이게 뭐 어떤 사전에 어떤 보수층에 의해서 예, 설계가 된 뭐 후보가 아니냐라는 일각의 어떤 음모론. 음모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럴듯하게 보세요? 좀 들린 부분이 송민순이 또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골 때려진 건데 그 음모론이 그럴듯하게 들리게 된 계기가 송민순이 이번에 회고록을 써가지고 문재인을 엿먹였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름 설득력 있게 공교롭네요. 퍼지는 분위기예요. 저는 뭐 그 음모론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예. 아 그거는 저기 이명박 똑똑하다론의 연장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명박이 똑똑해야 가능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명박은 안 똑똑해요. 이명박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자원 외교를 72전 72패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그 외교 조약은 한미 FTA 조약이에요. 그 한미 FTA 조약을 갖다가 체결하면서 영어 번역을 동네 알바한테 맡겨가지고 영어 번역을 못한 애예요. 뭐 그런 유의 인간들인데. 근데 뭐 그 부분은 뭐 약간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자원외교 72전 72패를 했지만 이 양반은 그 자기 능력을 국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가 해먹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지가 해먹는 거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 요번에 이명박 밑에 있던 애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반기문한테 가가지고 반망진창 사태를 만들었어요. 아 그거는 뭐 그렇죠. 예. 무능한 또 한편에 또 그렇죠. 그리고 그 여시제 부분 아까 전에 남경필 그 나경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송민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 멤버들이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진 한 장 찍었다고 거기 멤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여시제에서 미디어 데이를 했어요. 예. 네네.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미디어 데이 할 때 손님으로 온 거예요. 손님으로 와서 그냥 단체 기념 사진 찍은 거야. 그러니까 여시제 멤버들은 일단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뭐 여시제라고 하는 게 뭐 사실 한국의 브루킹스를 갖다 지향한다? 예. 뭐 이렇게 주요한 싱크탱크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뭐 정치인들 이거 와가지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뭐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그럼 아무튼 이명박 만능론에 대해서는 전 좀 사실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번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반기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그렇죠. 망가뜨려도 그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나? 물론 뭐 이제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반기문마저 어떤 뭐 페이크였고 그것도 빅픽처의 하나로. 빅픽처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아, 야, 근데 진짜 그 빅픽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지. 아니, 그 늙은 영감을 갖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조리돌림을 시키고. 아, 그러게요. 뺑뺑이 그렇게 막 저기 만들고. 뺑뺑이 돌리고 난 다음에 턱받이 시키고. 그렇게 망신 주고. 예, 망신 주고 국회에 대한 인사하게 만들고. 사탄이네 사탄 거의.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말도 안 일단 돼. 도덕적으로 일단 치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시제 그 음모론은요, 진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시제는 그냥 그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사제 털어가지고 그걸로 그 브루킹스 연구소, 이건 미국에 두 개의 큰 연구소가 있죠. 보수파 쪽에 헤리티지 재단이 있고 진보 쪽에 브루킹스 연구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연구소가 없다고 이광재 지사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 거액을 내놨죠. 3천억인가 내놓고 그래서 아시아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연구소가 무슨 정치 세력을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예. 4,400억 아닙니까? 4,400억. 4,400원 맞아요. 같아. 그건 누가 그 자기 정치 세력들 그 정치하라고 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낼 수도 있겠지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리고 뭐 사실 이광재 지사는 음. 그 노무현 대통령 밑에 그 좌희정 우광재 생활할 때도 좀 기본적으로 실용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예, 분이었고, 실용주의예요. 예.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뭐 과거에 금강팀이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이광재 지사는 국회의원도 되고 강원도 지사도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각자 갈 길 간 거예요. 안희정 이광재가 각자 갈 길을 가다가 요번 대선 때는 이제 당연히 이광재가 도와줘야죠. 그 자기 목까지 이제 뭐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 가다시피 한 동지인데, 그리고 이광재 지사는 지금 자격 정지야. 정치를 못 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 자체를 이제 뭐 안희정 지사와 동일시하는 뭐 그런 거는 좀 과잉 반응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진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랑 저도 솔직히 보고서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분이. 예, 근데 그거는 정서적인 문제고요. 그거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예. 나도 기분 안 좋지. 좀 너무 활짝 웃긴 했어, 솔직히. 예,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예, 입꼬리만 올릴 수도 있었는데. 백원우 의원이 매치가 되지. 네, 백원 의원은 이제 살인자라고 그랬었고. 근데 이명박이 실제로 그 안희정하고 이광재를 아끼고 제가 적장이지만 부려했달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그 안희정이나 이광재가 뭐 NBA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 좀 무리가 사실 있고요. 그래요. 네. 뭐 저 같은 놈 저 뭐 막말 좀 쓰고 해가지고 맨날 사거나 하고 있는데 왜 자학방송이야? 자주 아니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사실 별로 안 무서운 사람이거든.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겉으로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이광재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건요 겉으로 그런 걸 적대감이라든지 자신의 분노 이런 것들을 전혀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이 이제 무서웠던 거고. 예. 그 당시 그 사진 찍을 때 일화를 보면 예.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되게 친근하게 안희정 이광재 지사한테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먼저 분위기를 띄워놓고 그런 어떤 모습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 아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웃는 얼굴에 침을 침을 수 없잖아. 못 뱉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뭐 이명박의 빅픽처까지 얘기를 하는 건 뭐 저희가 볼 땐 좀 음모론에 가깝다. 그렇게 빅픽처를 같으면 이명박 밑에 있던 놈들을 키우지. 왜 빙빙 돌아와가지고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분산 그 포트폴리오 재벌들은 투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내 계란은 새끼도 한 키우고,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렇죠. 남의 적치되는 사람도 키우고 예. 저기 반기문도 키워보고. 뻐꾸기인가?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죽인 대통령의 가신을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지 밑에 있는 애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뭐 나중에 정치 보복 안 나가려고 그렇죠. 미리 아. 약치는 걸 수도 약쳐놓은 있지. 거. 근데 사실 이명박이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건 사실이야. 여기저기 사람 키우고 후임 보장하려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아니, 사실이다. 이명박이라고 그 두려움이 없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털리면 끝없지. 지금 뭐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특히 문재인 같은 경우 되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는 진짜 다들 보고 있는 게 저기 이명박 그 감옥에 보내는 거를 그렇죠.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그걸 이명박이 우리한테 약을 쳐가지고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진짜 이명박 똑똑하다론의 최극단에 있는 게 아닌가. 정리하면은 그 이명박도 열심히 노력한다.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그 우리의 정권 교체 수건 중에 하나는 이명박 감옥 보내기, 그렇죠. 또는 이명박 처형,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글자로 적폐청산이야. 그렇죠. 그렇지. 네. 근데 최근에 그 어떤 안희정 지사의 행보나 발언들을 보면 마치 이제 그 어떤 적폐청산보다 새누리당과의 화합 또는 보수 세력과의 타협과 통합 이런 거를 더 우선시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야권 지지층들한테 많이 비판을 받은 것이고요. 네. 실제로 문재인 후보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적폐청산의 대상과는 연정은 불가능하다.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또 뜨거운 감자였는데 왜 안희정 지사는 뭐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이 적폐청산 또는 새누리당 청산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연정을 얘기를 하고 뭐 대화, 타협, 협치, 심지어 새누리당을 포함한 협치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뭐 선거 전략입니까? 이걸 단순히? 왜 이러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 왜 이럴까를 먼저 짚어보고 그거를 통해서 네, 먼저 가치 판단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치 판단부터 하자. 네. 붙어 있어. 그게 분리해서 얘기하기 좀. 그럼 저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치 판단. 네. 가치 판단 나 가치 판단 안 해. 난 전략 얘기할 거야. 대연정 얘기할 때 지지율 폭락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잖아요. 우리 한번 틀렸어. 아니, 나는 예상 안 했어. 그냥 했다고 쳐요. 대연정 얘기하면서 보수 측으로부터 호감을 얻었어요. 아, 쟤는 문재인처럼 적폐청산, 쓰레기 청소 이런 거 안 하고 살살 치겠다. 대화가 통하겠다. 주고받는 게 있겠다라는 인상을 확실히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타 정당 지지를 하면서도 그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을까로 따지면 그렇게 하면은 포지션도 잘 잡히고 그리고 지지 기반도 안 겹치고 표도 벌어올 수 있으니까 뭐 정답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일단 노무현 교조주의가 있다. 지난번 대연정 때 얘기했던 건데 예. 가치 판단이네요. 확실한 그냥 노무현 복제판 같아요. 네. 예. 복제판인데 그 대연정을 그래서 노무현이 하지 못한 대연정을 자기는 꼭 해보겠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 그런 의지, 목표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목표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요. 문제는 가치 판단입니다. 이거는 일단 과정이 틀렸다. 노무현은 대연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고 지역구도 해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연정을 이야기했다는 거. 그리고 대연정 뭐 이런 정치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필요한데 우리 정당 정치가 그 수준이 되느냐는 부분 요거 한 가지 짚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약간 심리적인 건데 저는 노무현의 비극을 거치면서 그런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개인적 그 신념이 굉장히 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소위 그 서로 정파가 다르다고 정권 교체된 이후에 서로 이렇게 정적을 죽이고 하는 그런 정치는 진짜 끝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제2의 노무현의 비극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약간은 그 정권을 실제로 잡았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용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예.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입니다. 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카피님 의견에는 좀 반대입니다.
안희정이 득표 전략으로 대연정을 꺼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안희정이 갖고 있던 어떤 하나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진짜 말 그대로 그 목적이나 그걸 꺼낸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안희정은 그렇게 정치를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득표를 위해서 이런 걸 꺼냈다. 나도 그래. 예,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안희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갖다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 던져놔놓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한 지지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제가 문재인 지지자라고 그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을 까겠습니까? 당연히 안희정도 진짜 훌륭하고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희정의 대연정 제안은 물론 안희정은 이걸 수십 년 동안 생각해 왔을 수 있고 저는 이거 듣고 난 다음에 몇 시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로 나눠서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좀 각 잡고 까도록 하겠습니다. 1. 안희정은 대연정의 대상으로 새누리당을 예를 들었어요. 일단 새누리당을 예를 들었는데 새누리당은 현재 정당 구조 내에서 우리가 대연정을 할 수 있는 정당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당입니다.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면 국민의당이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같이 있었던 당이니까 그다음 바른정당 저기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당이니까 국민의당까지 아니죠 바른정당까지도 인정을 합시다. 근데 새누리당은 적폐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까지 만약에 할 수도 있다 그랬죠.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새누리당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대연정이 못할 당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일당 국가가 돼요. 그렇지. 위아더 월드. 예, 위아더 월드.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전 정당이 하나의 대연정 속에 묶이면은 연정을 안 하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지금 어차피 다 따로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묶거나 일당으로 묶는다면은 이 당 내에 있는 이전 당들끼리 개파 싸움으로 더 하는 걸로 똑같아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냥 싸우는 장소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만약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대 여당과 녹색 야당, 뭐 녹색당, 뭐 이런 당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죠. 일단 이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새누리당과 연정이 된다면 다른 당들과도 다 자동빵으로 그런 연정이 건 된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면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일 수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당을 배제하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연정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지. 뭐 저는 저기 안희정 지사가 뭐 말 그대로 예를 든 거인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생각을 하는데 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연정에서 가장 안 될 정당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으니까 그럼 우리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나머지 당들도 다 연정의 가능성들에 열려 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둘째로는 이게 선거 국면에서 대연정을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입니다. 네. 연정이라고 하는 건 그 연합 정부를 꾸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연합 정부를 꾸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자신의 행정부 내에 타 당의 강요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그 권력을 분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all or nothing 대통령제 선거에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면 저쪽 당한테 권력을 나누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선의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죠. 이게 뭐 장난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아니 왜 지금 현재 그러면 네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냐? 쟤네들한테 권력 나눠주려고 지금 네가 여기서 선거하자는 거냐? 라는 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나마 뭐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뭐 한 2년 반 정도 하고 나서 여대야소가 여소야대로 바뀌고 나서 그렇죠. 그거를 제안을 하다 안 하신 되니까 거죠. 한 건데. 네, 그게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저기 비판점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 논리에서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은 안희정 지사의 협치와 같은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습니까? 일단은 새누리당 이 개새끼들 진짜 졸라 그건 진짜 무책임하게 아무나 다 반대하고 그러는데 니들도 여기 들어와서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니들도 여기 들어와서 책임이라는 거 한번 느껴봐라 이 개새끼들아. 이게 있었었고요. 예,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예.
너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것도 강요해가지고 니들이 한번 해봐. 해봐라. 이것도 있었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선거 구도를 바꿔보자. 이거 이래가지고 계속 그 지역구도 선거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권력을 줄 테니 이걸 바꾸자라고 하는 뚜렷한 구체적인 정치적 정책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의 목적은 협치래요. 자, 이 협치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대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라고 하는 건 여당 야당이 말 그대로 타협과 이거 뭐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정치를 갖다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타협과 이걸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사안별 정책연대, 저기 위원회 설립, 여야 간 공동 협의체 구성 등등등등등 별의별 수단이 다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책적 수단들 가운데 연정은 끝에서 두 번째예요. 맨 끝에 있는 게 합당이고 합당 바로 밑에 연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협치를 위한 그 수많은 수단들 중에서 왜 최고 수단을 갖다가 맨 먼저 꺼내냐는 거예요. 앞으로 협치 잘하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근데 기껏 꺼내는 수단이 최고 수단을 갖다가 덜컥 꺼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안희정의 대연정론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네. 권순영님 이게 그 안희정 지사가 지금 먹히는 이유로 좀 돌아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맥락이 연결돼서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집권 후에 여소야대 국면이잖아. 그러면 정권 교체 후에 각종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 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편으로는 용기 부족일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표는 명확하게 했죠. 적폐 청산 세력과 이에 맞서는 세력으로 재편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현재 여소야대 국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심이 적폐 청산 세력과 맞서는 세력으로 분리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민심에 올라타서 가겠다는 거고 안희정 지사는 사실 현재의 정당 구도 속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그래서 자꾸 지금 비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80%가 꾸준히 그죠? 지속되고 있는 게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이 시대의 구호가 나는 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 이게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두려움, 용기 부족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좀 먹힌다. 근데 저 반대쪽에서 보면 안전한 거야.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먹히고 있는 걸로 봐요. 그 말은 저쪽 동네 사람들은 안희정이 말을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데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희정을 제외한 문재인과 안희정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이 그 대연정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사기라고 그치. 생각하죠. 아무도 안 믿어요. 예. 웃기고 있네. 이재명 후보가 대연정 얘기해봐요. 완전히 그냥 물론 대놓고 사기치는 거지.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기존 스탠스와도 맞지도 않지만서도 예.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죠. 예. 예. 신뢰가 가서 문제다. 신뢰가 가니까 진짜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각 잡고 지금 까는 거거든요. 진짜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 대선에서의 어떤 포인트, 시대 정신의 포인트가 갈렸다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후보는 난관을 뚫고 어떻게든 명분을 쌓아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렇죠. 안희정 지사는 결국 우회를 하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두 어떤 그 입장 차이 중에 어느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과 맞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 국민들의 집단 의지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과 맞는지는 저희가 앞으로 더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저희 광고 잠깐 듣고 그 마지막으로 안희정 지사의 이 초상승세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지 더민주당 경선 어떤 양상으로 치러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 어디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방송을 끝내도록 하죠. 지금 어떤 분들은 안희정이 오를 만큼 올랐다. 이제 슬슬 꺾일 것이다.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다가 지금 안희정 지사의 요 정도 포인트에서 꺾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랬죠. 약 한 15에서 18%까지 올랐다가 급격히 꺾였던 적이 있죠. 근데 과연 안희정 지사는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뭐 이런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들 보십니까? 어렵다. 저는 일단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네. 제가 더 눈여겨보는 포인트는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과연 움직여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적폐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보지 않나요? 정권 교체? 그죠? 정권 교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지지층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머지 뭐 바깥에서 과연 얼마나 움직일까? 움직일 수 있겠죠. 움직이겠지만 과연 문재인 대세론을 위협할 정도가 될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세론을 위협하려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을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서 격차를 계속 좁혀가야 대세론이 흔들리는 건데 과연 안희정 지지율이 문재인 지지율을 뺏어오는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의견에 혹시 뭐 반대되는 의견 저는 좀 계십니까? 반대입니다. 예, 그럼 말씀하시죠. 그 뭐 역시 저기 계속 똑같은 말로 밀고 있는데 낭중지추론입니다. 이게 뭐 참 뭐 한 후보를 갖다가 뭐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른 문제이긴 한데 저는 그 후보의 탁월성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안희정 후보의 탁월성이 더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안희정 후보가 지금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기 외연 확대. 이재명 후보는 그때 당시에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 주로 이제 일광적인 지지를 끌어냈던 건데 안희정 후보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데서 끌어와요. 그리고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 저처럼 이렇게 대연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는 세력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외연 확장을 갖다 이렇게 해내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 정권 교체를 갖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사실 워낙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미래 예측 또는 거의 예언에 가까운 영역이라서 동전 던지기랑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미 과거 이재명 시장의 최고 지지율은 안희정이 넘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훨씬 더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역시 저기 마찬가지로 요번 대선의 최고 그거는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겠다. 막판에 이게 판이 흔들리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지층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희정이 과연 문재인을 갖다 추월할 것인가? 여기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더 오르긴 하겠지만 문재인 후보를 추월을 하기까지는 못할 것이다. 네, 대신 이렇게 둘이서 치고받고 문안 대결이 문재인 안철수가 아니라 문희정 안희정 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통해서 여태까지 그 선거 전에 경선 이 대선 국면 전에 그 한겨레나 경향 등등에서 이 개소리하던 새끼들 있지 않습니까? 역동성을 위해 공정성을 예. 포기하라라고 하는 인간들. 네. 지금 최고로 공정한 환경 내에서 최고로 역동적인 환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게요. 진짜 그 인간들은 제 이름 다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름 나중에 찾아가지고 맨날 실명으로 깔 거예요. 뭐 공정 안 해야지 역동적이라며 개새끼들아. 최고로 공정한 가운데 각 후보들의 탁월성들과 지지자들의 열정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역동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거든요. 네. 저는 민주당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인체를 열망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카르페 디엠 하겠어요. 순간을 즐기겠어요 지금은. 예. 윤가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단순히 뭐 이게 뭐 자연 과학도 아니고 뭐 날씨 예측하는 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말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합니다만 어떤 변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데이팅 파트너 뽑듯이 뭐 얼굴로도 뽑고 뭐 유세하는 장면으로도 뽑고 방송에서 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보고도 이제 지지율이 움직이긴 했는데요. 결국은 메시지 대 메시지가 붙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적폐청산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게 좀 심각한 뉴스인데 그건 뭐 대연정은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은 대통령이 되면은 외치에 전념하고
또 한 가지가 야당 일당에게 총리 자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야당 일당에게. 예.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안희정 좋아서 안희정 대통령 만들었는데 주로 이제 외교 순방 다닐 때나 볼 수 있고 실제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이 복당했어. 근데 이정현이 총리로 지명됐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이정현이 되는 거예요. 이 대선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회의감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그 대통합이냐 적폐청산이냐로 가게 돼서 첨예하게 부딪힌다면 사람들이 좀 깨닫고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이거 논의 뜨겁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죠. 이번 주는 뭐 사실 좀 아껴놓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뭐 그 안희정 지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대연정을 넘어서 그냥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좌우 동거 정부를 만들겠다는 뭐 그런 구상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적폐청산 다 된 이후에 그런 걸 하겠다면 괜찮죠. 뭐 그것도 그게 아주 뭐 이상적인 일종의 나라니까. 그 프랑스에서 네. 그 뭐 보수당이 대통령 하고. 제가 그- 프랑스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딴 게 아니라 내각제예요. 내각제 하겠다는 뭐 거의 그런 거죠.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를 이원 정부제죠. 하겠다는 말인데 예. 그 뭐 이것도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헌법 위반 사항까지는 아닌 거거든요. 그쵸. 한국 헌법 위반 아니에요. 예. 예. 인사권이죠, 인사권. 인사권인데 뭐 자기가 인사권을 갖다가 거기 온데 어쨌든 형식적인 임명 절차는 자기 손으로 사인하는 거니까 추천을 그걸 받아서 하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각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 대통령제 선거를 거치고 내각제적 정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안 맞고요. 네. 안 맞고 이거는 그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적인 위헌 소지들이 정치적 위헌 소지들이 있습니다. 위헌은 아니지만 위헌처럼 느껴지는 그런 예, 거. 예. 그러니까 이건 민주적 정당성 원리에 위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내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개헌 이상하죠, 투표를 진짜. 거치지도 않고. 예, 우리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인데 그 뽑은 사람이 자의로 그 대통령제의 행정부 권한을 갖다가 구성하라고 줬는데 그 행정부 권한을 저기 다른 데도 넘겼다라는 말이니까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좀 반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제안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저기 대연정 제안에 대해서 같이 판단만 했었는데 왜 이러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걸 강박이라고 봐요. 네. 이 관용과 포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안희정이 그동안 써온 책들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기 옛날 고대 운동권 생활할 때 너무 빡빡이 굴어가지고 후배들이 이제 피곤해 죽으려 그랬다. 꼴통이었죠. 예,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그 이후로 삶을 살면서 엄청나게 반성을 많이 했다. 근데 그 반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진짜 그렇지. 관용과 포용을 갖다가 이게 막 강박관념이 돼가지고 난 관용해야 돼, 난 포용해야 돼. 종교 교리가 된 것 같아. 예, 이렇게 도그마틱화된 거가 아닌가라고 이건 사실 굉장히 세게 가는 겁니다, 진짜로. 안희정에 대한 인상 비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나 진짜 완전 하승수 소장 이거 완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교리예요, 교리 지금. 예. 그러니까 뭔가 막 성인의 반열에 오른 듯한 나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무슨 세상에 도를 다 깨친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갈등을 내가 다 평화의 질서로 만들겠다. 뭐 그런 원대한 꿈을 지금 갖고 있어. 넬슨 만델라 뭐 이런 거. 저도 뭐 좀 심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안희정의 어떤 그 애티튜드나 그 인간의 어떤 본질은 그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그게 뭐냐?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꼴통 기질. 두 번째는 원리주의자. 하나 이렇게 이상을 정해놓고 나면 그냥 그것만 죽도록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학생 때는 어떤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거였고 지금은 이제 뭐 대화 타협, 통합과 뭐 이런 걸로 세팅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너무 그냥 외골수적으로 추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사실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 정당인으로서 직업 정치인의 어떤 자부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굉장히 배치되는 지금 모순이 되죠.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정치적인 거라고. 정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몇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정치인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갈등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등을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 그거 자체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출발하면 그래서 정당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하는 정당, 우리말을 대신해 주는 정당. 그 극단이 새누리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론까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니 새누리당까지 연정에 다 참여할 수 있으면 나머지 정당 다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초초초초초 거대 연정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냥 일당 만들어. 네, 그럼 뭐 공산당 아니 저 중국 당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기체 의원들은 정당 무공천 하자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서 제가 저기 좀 더 각 잡고 까면은 그 안희정은 제가 처음에 칭찬할 때 이거 말이 세냐 안희정을 처음에 칭찬할 때는 그 정당주의자로서의 그 자부심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참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정당주의에서 너무 먼 거예요. 모순돼 지금. 잠깐 제가 정정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그 1야당에게 총리제를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연정을 통해 구성된 과반 세력에게 총리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능성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야. 민주당을 빼고 나머지 당들이 연정해가지고 총리 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뭐 충분히 가능성 있죠. 예, 표현 자체로는 좀 다릅니다만은 뭐 그거는 정치 환경상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과반 만들어 오는 연정당에게 연합당에게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 이 말은 민주당에 배제된 과반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과로 새누리당 대표가 총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당 정치는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은 국민의 선거로서 심판받는 정당인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당 정치에서 확 멀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선거로 뽑은 정부 구성 권한을 가진 정부가 아니에요. 국회 총선을 통해서 정부 구성 권한을 주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럼 이건 내각제거든요. 이거는 민족 정당성이 일원화된 내각제고 대통령제는 민족 정당성이 이원화된 게 말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제적 정부 구성 원리를 갖다 그대로 드리는 것은 저기 현행 헌법의 그 대통령제의 정부 구성 원리에 반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다수 그 찬성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원 집정부제 네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 그거. 예, 그건 개헌에 가진 힘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니까 예, 의사를 물어봐서 그 헌법이 헌법 개정 권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돼요. 근데 현행 헌법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현행 헌법에 대한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그런 의견을 뭐 만장일치 비슷하게 통과를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하면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한 지지 그렇게 높지 않고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회 개헌특위나 안희정 지사의 발상이나 현재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과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민심과 맞서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 정말로 진짜 뭐 지금 대선 전 개헌론 이제는 다 들어갔죠. 이제 다 들어갔었는데 그 얘기 하는 놈도 많았었어요, 진짜. 그때 대선 전 개헌론 할 때 제가 진짜 의뢰받았던 게 무슨 개헌? 말도 안 해요. 아무튼 다짜고짜 개헌이래. 그럼 무슨 개헌? 내각제는 아니냐? 이거부터 확실히 얘기해라. 한 말도 안 얘기한 놈이 없어요. 그거 얘기하면 이제 욕 처먹으니까. 예.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각제예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저기 내각제보다 약간 대통령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내각제인 거예요, 그냥. 쉽게 내가 표현하면 직선제 폐지야. 대통령 직선제 폐지. 껍데기 대통령 뽑는 건데. 맞습니다. 아이고 내치와 외치를 구별한다라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한미 FTA는 내치입니까 외치입니까? 애매하죠. 예. 아 모든 산이 다 그래요.
박근혜한테 딱 맞다. 네, 생각해 보니까. 그치. 나가면 되니까. 의전만 하는데 그냥 대통령은 진짜 금방만 박근혜 하면 실제로 뭐 독일 같은 나라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자기네 대통령 이름 몰라요. 맞아요. 네. 심지어 뭐 그 호텔 숙박할 때 뭐 한 20만 원 정도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그 잘리는 게 독일 대통령입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맞아, 그 뉴스 아무런 실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거 하나만 터져도 날아가는 게 이원 집정부제 하에서 대통령의 위치고. 아 근데 저희가 이번 화에서 너무 이렇게 각 잡고 까면 다음 주에 깔 게 없어지니까 까는 거 요 정도로 좀 정리 좀 하고요. 이게 다음 주에도 저희 먹고 살아야죠. 하기 전까지는 나 발언 수석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씨. 아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네. 하기 전까지는 권갑장은 부담스러우니까 게스트 네가 까라 그러더니만 뭐 내가 저기 좀 마당 깔고 나니까 자기들 다 뛰들어와가지고 다 까더만. 예 원래 또 후반부에 이게 가려고 했어. 원래 저 한 명이 총대 매주면 용기가 생기지. 한 명이 이렇게 돌파해주면 물론 전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한 명 다른 사람 부르자 총알바지로. 나 빠져. 아까 그 한겨레 경향 실명으로 깐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나 이제 나이 좀 쓸데없이 많이 먹었는데 나 빠지고 우리 하수구 소장 고정하면 좋겠다. 그럼 격주로 하세요. 격주로. 그 맨날 매화마다 본인이 저격하시다가 옆 사람이 저격하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아니, 어때요? 아니, 좋아 보여요? 부러워. 내가 그냥 편해. 네가 나가서 그냥 저기 앞서 나와서 싸움 나야 편하지 뭐 이런. 그러면은 우리 권수영님이 뭐 약간 좀 몸살해야 될 타이밍 되면 그러자. 저희가 하소장님 그때마다 부르는 걸로. 자주 불러. 그런 걸로. 근데 저도 사실 고정으로 나오는 것보다 게스트로 자주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시민 아무개가 없어서. 시민 아무것도 없고 너무 편하지. 그것도 그런데다가 고정은 돈도 안 준다며. 고정 돈 안 주죠. 게스트는 돈 준다며. 네. 그럼 내가 뭐하러 고정을 해? 어차피 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게스트는 못해도 욕을 잘 안 먹고 맞아. 대신 조금만 잘해도 고정 뭐 이승훈 PD님 고정 시켜요. 뭐 하성준 소장님 고정 좀 해주세요. 대접이 달라. 맞아.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근데 잘못해도. 고정은 상장하면 크게 한몫 챙깁니다. 그렇죠. 그거 그게 기대하고. 있구나. 그 전까지 게스트로 열심히 뽑아먹어야 돼. 무슨 상장?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거 파켓 접을 때 챙긴다는 거 아니야? 자녀 재산 배분할 때. 사내 유보금이 우리 한 10만 원 남았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럼 마지막 주제 이게 뭐 길게 얘기할 주제는 마지막 아니고. 주제가 있어서 또? 아니 그러니까 그 서브 카테고리인데 사실 우리가 옆길로 샌 거야 지금. 그래요? 그 대연정 아까 전에 까던 거 다 까고 지금 넘어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옆길로 새가지고 까다가 지금 내가 다시 돌아왔어. 더비평 톤으로 갔다 이거. 우리 자, 원래 되게 시나리오대로 했는데. 다시 옆길로 샌 거 다시 돌아오자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안희정이 뭐 어찌됐든 앞으로 더 오르든지 말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경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인가 또는 뭐 문재인 후보를 아예 뭐 이렇게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결선 투표 얘기 또 해야 돼? 아이고. 아니 요번에는 이제 각 잡고 빡세다. 접대는 우리가 알겠습니다. 드립쳤다가 망한 거고 그래, 좋습니다. 각 잡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오늘. 나부터 얘기할게. 결선 투표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예. 지금 안희정 지사 메시지는 대통령 선거용이에요. 당내 경선용이 아니야 이거는. 대통령 선거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 그 여론 지지율 보면 막 새누리당, 바른정당, 특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쪽에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물론 민주당 국민 경선에 역선택하러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성의를 다해서 시간 쪼개서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어찌됐든 민주당 당원과 대의원들 그리고 권리당원들 이 사람들 중심의 선거예요. 거기에 국민들도 들어오겠지만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 메시지는 당원들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당원들 자존심을 세워주는 메시지는 정권 교체와 적폐청산이야. 그래서 나는 결선 투표 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들 자존심을 세워주는 메시지는
유세 현장에서 하면 됩니다. 또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문재인 지지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동원을 하셔서 친구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시고 AR에서 투표시키시면 그래. 결선 투표 안 갑니다. 이상. 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저기 계속 이제 얘기를 했던 거에 연장선에서 할게요. 뭐 동어 반복처럼 들리겠습니다만, 낭중지축? 예, 개인의 탁월성이 정말 탁월하다는 점에서 결선 투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저기 권순웅님 말씀하신 거를 굉장히 솔깃하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는 게 안희정이라는 인물의 탁월성이에요. 인물의 매력. 선거는 정말로 후보가 다 해요. 그렇죠. 예. 그 후보가 매력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정말 선거에 올라가는 알파 오메가인데 네. 그 점에서 안희정만큼 매력적인 후보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진짜. 상품이 참 섹시하긴 하죠. 네. 사실 캠프가 어떻고 지지자가 어떻고는 그건 진짜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후보 본인이 진짜 일단 얼굴도 잘생겨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각도 좀 나오고 그 근데 말도 나는 잘하고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은 사실 저는 안희정 지지하는 사람인데 지지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메시지가 되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메시지 하나하나 보면 되게 고루하고 옛날부터 다 알던 얘기야. 전 분명히 새로운 얘기를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에어린이라고 네. 했잖아. 근데 연설하는 장면이나 그런 영상을 보면은 되게 그럴듯해 보여. 맞아요. 그게 아마 낭중지추라고 말씀하신 포인트일 거예요. 네. 메시지 자체는 별게 없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탁월해요. 노무현 시대 재판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저기 가피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노빠라서 음. 옛날에 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지겹게 들어본 것 같지. 옛날에 듣던 잔소리 같은. 옛날에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던 거 잘 안 듣던 사람들은 졸라 참신해요 이거. 또 그렇게도 들릴 수가 있나? 그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보수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경제 쪽 있는 경제계 인사라 그래야 되나? 뭐 경제학과 출신일 수도 있고 아무튼 경제 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희정한테 대한 보내는 열광이 꽤 커요. 그게 뭐 딴 게 아니라 딱 한마디예요. 아니 정부가 잘해서 기업이 큽니까? 기업이 알아서 잘하는 겁니다. 그거 뭐 노무현 사실 얘기잖아.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다 했던 얘긴데. 노무현 워딩이야. 그러니까요. 그 말을 노무현 워딩으로 바꿔보면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을 그렇게 바꿔서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다들 열광을 해요. 근데 그 별거 아닌 말이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심지어는 그 풀어주신 거 말고 그 워딩 자체를 또 노무현 대통령이 했었어요. 또. 아, 그래요? 정확히. 조금 전에 한 그 워딩이 노무현 워딩하고 똑같아. 거의 똑같아요. 그 워딩을 노무현 할 때는 그렇게 까더니만 이제 와서는 또 그렇게 빠네. 자, 그리고 이 당연한 워딩 이거는 정말 보수들의 워딩이에요. 근데 그 워딩을 다른 새누리 한나라당 애들 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설사 걔네들이 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했다 손 치더라도 안희정이 했던 어떤 그런 반향을 전혀 못 일으켜요. 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모야. 참 그렇게 구박받았던 노무현 그 워딩을 지금 안희정이 사실 거의 그대로 하거든. 네. 콜라보레이션 보면 나는 새로운 게 하나도 거의 없었어. 거의 그냥 노무현을 보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구박받던 노무현이 새로 지금 안희정을 통해서 적장자지 진짜. 막 지금 거듭 탄생하고 있는 건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그런 거죠. 사실 노무현의 이야기를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만 뭐 객관적으로는 다들 안희정이 더 잘생겼다 그러니까 그 마스크로 뭐 더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된 거죠. 뭐. 그게 이제 좀 캐릭터가 둘이 다르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됐든 이게 비하가 아니라 보수층 입장에서는 저 촌놈 같은 이런 그 정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촌놈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뭐 대학 못 나온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니까 뭔 얘기를 해도 주의 깊게 안 듣다가 안희정 지사는 뭐 지금 뭐 충남지사를 하고 있지만 되게 도시인 같이 생겼잖아요. 네, 촌놈 같은 그 이미지는 없고 거기에다가 말을 되게 조근조근 되게 공손하게 해. 애티튜드가 좋아. 사실. 네,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좀 욱하시는 게 있으셔서요. 박력 있게.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은 훨씬 더 좋아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왜 저렇게 대통령이 왜 저렇게 말을 가볍게 해? 말을 막 해?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안희정 지사가 애티튜드만 싹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제 들리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구나. 근데 정말 그 애티튜드는 탁월해요. 저는 살면서 안희정 지사를 가까이에서 딱 2번 정도 얘기를 해본 것 같아요. 기자할 때 잠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 몇 번 하고 그랬던 게 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진짜 충남 엑소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뭐 생긴 걸로 반질반질하게 생긴 걸로는 남김도 그렇잖아요. 엔질하게 생겼죠, 진짜. 그렇다고 해서 뭐 걔를 보고 수원 H.O.T라 그러나? 그러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그 소위 아이돌처럼 느껴지는 그런 뭐랄까 매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사실 애티튜드에서 나온다고 보고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으로서의 탁월함은 있는 거죠, 진짜. 그게 이제 계속 말씀하신 인간적 매력. 네, 인간적 탁월함. 네. 그럼 뭐 결선 투표는 근데 가기 힘들어. 제가 한 마디만 더 붙이고 끝내자면 저는 뭐 결선 투표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이재명 지지자들이 안희정 안 찍을 것 같아.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물론 그분들이 문재인 후보도 싫어하지만 요즘 보면 그분들 계속 안희정 후보만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재명을 제꼈으니까. 예, 제낀 것 플러스 완전 친일파인 거야. 이게 저 이재명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저도 자기 이득자리 뺏었는데. 실컷 얘기했는데 끝날 때 내가 또 한마디 한다 그러면 욕먹을래나? 짧게. 10초. 예. 10초보다 좀 더 길게 할게.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도 오늘 여기서 안희정 칭찬할 때는 졸라 칭찬하고 깔 때는 뭐 하대에 까고 그랬었는데 일단 칭찬할 때에도 제 최대한의 진지함을 가지고 칭찬했고 깔 때도 정말로 진지하게 깠어요. 진짜 각 잡고 깠어요. 그거는 일단 제가 지지자로서 가지는 뭐랄까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뭐 그거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안희정을 왜 이렇게 칭찬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보수 등등해서 다 하느냐? 이의제의 측면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희정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종편이나 뭐 조중동이 막 칭찬하고 이러겠습니까? 아닐 거라는 거죠. 절대로 문재인은 안 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 동네에서 분열상이나 뭐 하나라도 나야지 우리가 저 삐지고 들어갈 틈이 있다라고 작전을 세울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너무 뻔한 얘기라서 나도 알고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그 틈을 메꾸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비판하지 말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비판 다 했잖아요. 예, 우리. 할 것도 하고 그리고 안희정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단일 되고 흐트러진다 해서 막 뭐 까고 저는 그런 거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지지자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안희정 지지자 입장에서 문재인이 했을 때 뭐 불만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라서 하나도 불만이 없는데 있다고 보면은 그것도 역시 각 잡고 깝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의 야권 지지자로서 정권 교체와 적폐 청산을 갖다가 원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하는 점, 이 팀워크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균열이 안 일어나면 됩니다. 안 일어나면 되고 경선의 승자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서 어마어마한 대세론으로 정권을 교체시키고 적폐를 청산하면은 우리의 목적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멋지다. 저기 선거 운동원 해야겠다. 무대 한번 서야겠다. 야, 정말 시민 K 없으니까 이렇게 말이 잘 물 만나셨네요. 여기 너무 오셔서. 편하죠. 네. 자, 그럼 뭐 혹시 권수웅님이나 윤가피님 뭐 더 보탤 말씀 이 정도는 있으신가요? 하시고.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는 저희가 좀 긴장 좀 했었는데 오늘 저 게스트로 모신 하승주 소장님이 뭐 총알바지 때로는 총알바지도 해주시고 예, 또 뭐 하여튼 편하게 저희 셋이 오늘 방송을 한 것 같아요. 권갑장의 정치 신세계 이번 화 안희정 지사의 급상승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러다가 옆길로 새서 또 안희정 지사 또 까기도 했고 요 정도로 예, 오늘 방송은 이번 화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